멀티플라이어입니다. 스텝에 자기 부하 직원의 역량을 최고로 끌어내는 곱셈의 승부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멀티플라이어 그 인덱스 목차가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저는 이 순서로 이야기할 겁니다. 멀티플라이어 전체 소개, 지은이 소개, 내용과 서평, 경영에 필요한 한마디, 멋진 사례와 통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죠. 자, 접니다. 저는 스토리 경영학자인데 지금 이제 경영 철학자가 되고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한마음 생명 자본주의 사상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이게 뭔지는 제가 이제 논문 쓰면 나오겠지. 그래서 지난 8월에 이제 유학과 박사 과정은 이제 철학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를 수료를 했어요. 논문 쓰면 이제 박사가 됩니다. 그 수료까지는 이제 등록금 내면은 시켜주거든요. 학점 받으면 논문 쓰는 게 중요하지. 책 전체 소개입니다. 자, 보죠. 모두가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 기업을 창업한 사람이든 그 속에서 일하던 사람이든 정부기관 또는 NGO에서 일하고 있든 사업과 과업을 성공시키려는 열망만큼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못할까?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과 태스크, 과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 사업을 할 때는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큰 성공을 얻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 사업 성공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좋은 사업 아이템을 잡는 거. 우리가 또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은 고객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고객을 잘 잡고 나면 나머지가 해결돼. 좋은 사업 아이템을 잡아도 아주 일의 반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네. 경영 관리 능력입니다. 매니지먼트. 요 두 가지 중에서 공백이 생기면 무너지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재의 활용 능력 문제, 멀티플라이 리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업을 성공한다는 거는 좋은 사업을 선정하는 거는 한 명이 하면 되죠. 한 번 하면 되지. 우리들 생각해도 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 고객을 찾아내고 선정하는 건 한 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업과 고객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려울 거냐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창업 이수성난이란 말이 있어요. 창업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 일을 처음 시작하는 건 쉽지만 그 다음에 계속 이거를 잘해 나가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당나라 때 위징이 당태종 이세민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일을 하려면 수성, 지속적으로 일을 잘해야 된다. 그러고 보면 말이 맞는 게 창업할 때는 한 번이면 되지만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거는 10년이고 20년이고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를 하지 않게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게 해주는 힘이 뭐냐? 바로 인재라는 겁니다. 인재. 그래서 멀티플라이어가 돼야 된다. 멀티플라이어가 뭐냐? 세상에 있는 사람을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는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서 지성과 능력을 부활시키고 끌어내는 사람들이다. 재밌습니다. 지성과 능력을 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말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누굽니까? 디미니셔다. 이분들은 지성과 능력을 없애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마이너스 리더다. 나는 저 상관 밑에만 가면 일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주눅 들고 말이야. 뭐 조금만 잘못하면 쫑크 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야단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의견을 내면 묵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내린 의사결정이 맞아.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너 해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하고 독재의 차이점이 뭐냐? 잘 아셔야 돼요. 독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디미니셔지. 민주주의는요 다 듣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 의사결정은 마지막 의사결정자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상사가 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의견들을 다 수렴하면서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디미니션은 어떻게 하느냐?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왜 그러냐?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멀티플라이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리더는 조직원의 집단 지능과 능력을 끌어올리는 멀티플라이어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능력을 배로 높이고 조직의 지적 능력을 증가시켜서 성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들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부터 과제는 그거지. 이런 사람이 멀티플라이어가 되고 싶습니까? 디미니셔가 되고 싶습니까? 여기서 멀티플라이어가 아니고 디미니셔가 되고 싶다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가지고 조직이 잘 되게 하고 나도 잘 되게 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근데 왜 못하느냐?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는 리즈 와이즈만이라는 더 와이즈먼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갭 등의 글로벌 브랜드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예일 와튼 스쿨의 그 교육 환경 변화에 시키는 프로젝트에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렉 맥커운이라는 분이 이제 공저자인데 더 와이즈먼 그룹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 스탠포드에서 MBA를 하고요. 그리고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워크숍과 평가 세미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멀티플라이어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 볼까요? 내가 멀티플라이어인지 디미니션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회의실입니다. 당신은 회의실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가 회의실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갑자기 머리가 멈추고 회의 시간은 2배가 되었다. 아이디어를 죽이고 에너지를 파괴했다.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질식해버리고 지성의 흐름은 막혔다. 모든 지성은 즉 리더에게서 아래 사람들로만 흘렀다. 혼자 뜨는 거지. 이 사람들이 멀티플라이어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케이스 2. 그와 함께하는 회의는 늘 좋은 아이디어가 합해지는 자리였다. 이런 리더는 사람들을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똑똑하게 만드는 멀티플라이어였다. 그는 지적 서열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고 천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 사람이 진짜 진정한 멀티플라이어고 앞에 있는 분을 우리는 디미니셔, 조직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 야, 머리가 멈추는 거야. 회의는 2배가 실제로 시간이 2배가 걸리진 않습니다. 왜? 혼자서 지시하고 나가니까. 근데 이때는 어떻게? 회의 시간이 2배로 느껴지는 거죠. 2배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티플라이어, 정폭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디미니션은 엘리트주의와 희소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나 없이는 결코 일을 할 수 없다. 야, 상사인 내가 없단 말 있으면 우리 부서 돌아가나 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멀티플라이어는 지성 능력과 같은 기본 자질이 노력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하고 어떻게든 스스로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에 맞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자기 일이다. 최고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해하지 않는 것을 멀티플라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면요, 이게 내가 어느 스타일인가, 어느 스타일일까요? 저는 디미니셔 스타일입니다. 저도 책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책을 그 기획한 분도 자기도 디미니셔 스타일이래. 그분도 팀장인데, 우리 모두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근데 자기 반성만 하고 변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 밖에 나가야지.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 보니까 디미니션은 주변 사람들을 20에서 50% 정도 능력을 발휘하게 한대요.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20% 능력을 쓰게 만든다는 건 뭐 큰일 나는 거지. 근데 멀티플라이어는 70에서 100%의 능력을 발휘하게 한답니다. 자, 누가 어느 조직이 성공할 것인가 라는 것은 뻔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달리기냐면 허들 달리기입니다. 장애물 경주. 5개의 허들만 넘었으면 우리는 멀티플라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능자석, 해방자, 도전자, 토론 주체자, 투자자가 되면 드디어 우리는 멀티플라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넘어서면서 나는 이거 안 된다 하는 분 손 드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재능자석. 재능자석은 뜻이 뭘까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 와서 톡톡 붙는 거야. 나는 저 팀장님 밑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저 팀장님 밑에 가면 난 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많죠? 그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재능자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인재를 탁월한 인재로 키운다. 질문은 이겁니다. 재능자석인 분들의 특징은 내 주변에 지속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몰려오는가? 회사 내에서도 제가 저 이사님 밑에 가서 일하면 정말 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 이사님 밑으로 저 좀 보내주십시오. 이 회사만 오면, 기보만 오면 정말 이렇게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온 동네 경쟁자들에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럼 재능자석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재능자석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유방입니다. 유방은 방이라는 게 형님 닦으라는 뜻이거든. 그죠? 김형, 이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분이 어떻게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역발산 기계세의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느냐? 그 천하 통일의 비법이 유방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군영의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밭 전장에서 승리를 얻는 능력을 나는 장량,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자방에 미치지 못한다. 뭐예요? 기획하는 데는 장량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나는 못 미친다는 거야. 더 재밌는 거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을 어루만지며 군수물자 조달하고 보급로를 확보하는 능력에 있어서 나는 소화에게 미치지 못한다. 아마 처남일 거예요, 소화가. 유방에. 소화는 회사 안에 딱 앉아가지고 모든 재무관리, 인사관리, 그리고 직원들 관리를 확실하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들어가 있으면 나 이거 못한다. 100만 대군을 자유자재로 지휘하여 승리를 거두고 적의 진영을 공격하면 반드시 함락시키는 점에서 나는 한신에게 미치지 못한다. 한신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게 우리로 치면은 영업부장이지. 나가기만 하면은 막 100만 도구를 톱을 하고 영업을 다 따오는 거야. 근데 자신은 한신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이 세 사람을 적절하게 기용할 줄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천하를 얻은 단 하나의 이유이다. 어떻습니까? 내가 회사를 이끌 때는 이렇게 영업과 기획과 재무에 3명을 써야 되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면 모든 영업을 나 혼자 뛰어야 될까? 내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될까? 아니죠.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커나가줘야 되죠. 나는 그런 인재를 가지고 있나요? 더 재밌는 것, 나는 그런 인재들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면서 키워주고 있나요? 이게 멀티플라이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재능자석. 참 재밌는 건요, 여기 있는 유방에게 한신이 같이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유방이 심심한 거야. 그래서 한신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유랑이 아니죠. 거의 떠돌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몇 명이나 거느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10명? 100명? 뭐 많아봤던 1000명입니다. 한신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유방이 다시 한신한테 묻습니다. 야, 그럼 너는 몇 명 거느릴 수 있냐? 이랬더니 한신이 하는 말이, 저는요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아니 많을 수도 없습니다. 유방이 이제 막 화가 난 거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윗사람인데 밑에 있는 한신이 나는 몇 명 거느리냐 그러니까 니는 10명, 그럼 너는 몇 명? 나는 100만 명 이러고 있는 거야. 유방이 어떨까?
있는 대로 화가 나겠죠. 너 역적 아니냐, 너 모반하냐 이랬더니 한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방 당신은 10명 100명을 거느리지만 그 10명 100명은 장군입니다. 당신은 장군의 장군이고 나는 100만 명을 건드리지만 다 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만 명의 쫄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장군의 장군이 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멀티플라이어가 되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을 다 한 명 한 명을 장군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아니고 쫄로 만들어서 거느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천하를 통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그래서 디미니션은 재능자석의 반대말인 제국건설자가 됩니다. 어떤 거냐? 제국건설차처럼 조직을 운영한다. 인재를 쌓아두기만 하고 충분히 화려하지 않죠. 그래서 최고의 인재를 데리고 오더라도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멸을 느낍니다. 근데 멀티플라이어는 재능 있는 인재를 데려와서 충분히 활용하고 최고 수준으로 조직에 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능자석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만들고 제국건설자는 쇠퇴약순을 만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한 명을 성공시켜보는 겁니다. 저희 임원 밑에 간 김대리는 정말 바뀐 것 같아. 정말 능력이 달라진 것 같아. 사람이 바뀌었어. 그 한 명을 성공시키고 나면 2명째, 3명째는 어떻게? 저절로 찾아오겠죠. 그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자석이라는 거야. 사람을 끌어다니는. 영업을 할 때 정말 천하의 한신 같은 영업맨을, 재능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진짜 천하의 영업맨으로 만들어 키워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딴 데 가서는 위에 눈치 보느라고 말이지, 위에 사람이 잘 되려고 자기를 계속 밟기만 했는데 그분 밑에 가니까 내가 능력을 인정받고 결과가 나오더라. 그럼 어떡할까요?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겠지. 그게 재능자석이라. 그게 재능자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자석이 되는 4가지 방법은 어느 곳에든 인재를 찾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인재가 아주 영업의 달인이라고 사람을 잘 만나는 사람만 영업의 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영업의 달인이 될 수 있냐면 고객의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사람도 영업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영업 부서에 필요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영업을 할 때 가져갈 파워포인트 내지는 기한서를 기차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업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영업맨, 그럼 고객을 만나서 잘 이렇게 구슬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다? 어디에 쓰든 인재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능력이든 발굴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번째로 감춰진 재능을 찾아내고 이름을 붙인다. 야, 김 대리는 말이야, 김 부장은 말이지, 내가 보니까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능력이 있어. 김 부장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사장님이, 임원이 딱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주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고객사에 가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쫙 끌어당기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신을 규정해 주는 거지.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네 별명은 매력 덩어리야 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잘 붙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사람을 충분히 활용한다. 사람을 활용한다는 건 뭐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방해자를 제거해 줘야 돼요. 조금 이렇게 성장한다 싶으면 어떤 게 나오느냐? 질투가 나오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질투를 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죠.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방해자를 과감히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능관리자들은, 대부분 천재들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또 딴에서 간다고. 그래서 내부에 있는 방해자는
내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거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능자석이라는 허들을 넘어섰어요. 자, 이제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첫 번째 허들에 걸렸다. 나는 말이야, 제국건설자야. 딱 내 밑에 오면 내 말만 다 들어야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나한테 찾아오질 않더라. 아, 난 적어도 한 번은 말이지, 밖에서 저는 이사님 밑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역스카웃이죠. 저 스카웃 좀 해주세요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여기 첫 번째 허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해요. 해방자. 해방자라는 게 뭘까?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일터를 쉼터로 만들어줘야 된다. 조직 구성은 누구에게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그 중에서도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느냐,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네요. 쉼터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노는 거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말이야 다른 조직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틀림없이 뭘 받고 있을 거야? 차별을 받고 있을 거야. 주눅이 드는 거지. 그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진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거하고 이상한 건 다른 겁니다. 왜 말씀드려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하고 이상한 건 다른 건데 나하고 다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르더라도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뽑고 있는 게 한국 GM의 초대 사장이 링 라일리입니다. 링 라일리가 한국의 GM의 부임을 딱 하니까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복자잖아. 그죠? 원래 있던 GM의 임원들은 어떻게 느낄까? 우리는 식민지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령군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한국에 기존에 있던 임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야, 이거 나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고, 그죠? 이제 뭐 들어왔으니까 난 끝이네. 그러면서 이제는 GM 스타일대로 그냥 갈 거야. 근데 링 라일리는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일단 임원진 구성에서 한국인 4명, 유럽인 3명, 미국인 4명으로 갖췄습니다. 어때요? 일단 수적으로도 괜찮죠? 미국인이 4명이지만 유럽인 3명을 섞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들 거는 장악한 듯 하지만 느낄 때는 분배됐다라고 느껴지잖아. 두 번째는 모든 발언을 한국어로 동시 통역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임원들이 아주 영어 회의에 능숙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국인과 비한국인을 한 명씩 짝지어서 팀을 만들어 줬어요. 두 문화로부터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둘 제3의 공동문화를 만들어냈고, 이거를 가지고 한국인 임원들에게 옛날 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의 어떤 문화를 지키고 유지해야 되느냐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인 임원들과 기존 대우자동차 업적에 존경을 표해줬습니다. 새로 들어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점령군이라고 생각되는 링 라일리는 이렇게 기존의 임원들을 대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기존의 임원들이 정말 다시 최선을 다해서 뛰기 시작하겠죠. 왜? 자기는 차별받지 않고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회사에 조인했다는 이유로, 우리하고 처음에 시작점이 달랐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에 반해서 한국 GM의 초대 사장인 링 라일리는 이렇게 기존의 대우를 끌어안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GM 이사, 니의 경영법은 우리 모두에게 열망의 수준을 높여주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GM은 경차의 디자인 개발 거점으로 한국을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한국 GM이 1년에 3000%의 매출 증가를 달성합니다.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유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해방자라고 부릅니다. 묻히기 쉬운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제일 밑에 있는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우대하는 환경을 만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차별받고 구별받아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까? 조금이라도 주눅들게 만들어줍니까? 나는 옆에 있는 직원하고 다르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줍니까? 이게 바로 해방자라는 거죠. 리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해방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해방자는 풀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하나를 더 해줍니다. 뭡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죠. 최선을 다하라. 이게 최선입니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시크릿 가든에 나오죠. 아마 여기서 가져온 것 같은데, 예전에 헨리 키신저 아주 유명한 그 닉슨 대통령 시절의 국무장관이죠. 헨리 키신저는 비서실장이 외교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니까 보고서를 봤더니 딱 하나 묻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최선입니까? 시크릿 가든에서 그 현빈이 묻던 거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이게 최선입니까? 그랬더니 다시 가져가는 것이. 두 번째로 가져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예, 그래 다시 가져가. 세 번째 가져왔을 때 묻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네, 장관님, 이게 제 최선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해방을 시켜주지만 차별하지 않는 대신에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해방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보고서를 읽어보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자라고 일터를 쉼터를 만든다고 그래서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니죠. 차별을 안 하고 구별을 안 하는 대신에 뭘 해주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죠? 세 번째 허들은 도전자입니다. 도전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도전을 즐긴다는 의미는 직원들이 도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질문으로 도전하게 만들라. 뭘로 하라?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디미니션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모든 대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답을 모르면 내가 찾아보고 뒤로 숨어서 내 친구 네이버에 물어보는 거지. 그럼 적어도 몰라도 알고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그죠? 그럼 내가 지금 답을 몰라. 그럼 일을 지연시켜요. 그러면 자기가 답을 가서 공부해. 왜냐면 그래야 자기의 체면이 쓴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와서 이제 뭘 합니까? 야, 내가 말이야 답을 알려줄게. 이렇게 와서 폼을 잡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죠? 일은 늦어지고 망하는 겁니다. 반면에 멀티플라이어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자유롭고 더 크고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잊지 마시겠습니까? 내가 다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폼을 잡는 순간에는 회의를 하면서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회의를 중단시키고 자기가 그걸 알아낼 때까지 다음 회의를 안 열죠. 그죠? 왜냐면 내가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상사가 돼야 되니까. 근데 도전자들은 어때요? 내가 그 부분은 모르는 거다. 같이 한번 풀어보자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차이점이 엄청나게 크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의 힘으로 사례로 나온 게 P&G, 프랙터 앤 김블인데요. 요거 프링글스 프린터 아세요? 프링글스에서 여기 글자를 이렇게 적는, 프링글스를 먹는데 프링글스 안에다가 수수께끼나 아니면 아주 재밌는 격언 같은 게 들어있으면 훨씬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과자의 근원은 어디냐면 심심풀이 땅콩이거든. 심심할 때 먹는 거란 말이야. 그때 이렇게 딱 꺼내서 먹는 프링글스에 만약에 프링글스 조크라고 있습니다. 프링글스 농담. 조크들을, 유머들을 이렇게 인쇄가 된 프링글스 칩이 있다면, 과자가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보면서 이거 하나 읽고 먹고 재밌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다가 이 얇은 감자칩에다가 글자를 새겨야 되잖아. 어떻게 새기지? 잉크젯 프린터로 해요? 레이저 프린터로 해요? 어렵단 말이지. 그리고 이 글자가 칩마다 다르잖아요. 이때 프링글스의 사장인 P&G의 CEO 앨런 G. 레플리는 어떻게? 자기가 모른다는 걸 그냥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왔다. 근데 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회사 네트워크에다가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이탈리아 볼로나의 대학 교수 한 명이 제 과점에서 레이저로 글을 새기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기술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딴 데 쓸 데가 없었어요. 그죠? 이탈리아의 조그마한 제과점에서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샀죠. 그러고는 최고의 히트 작품이 나온 겁니다. 프링글스 프린트라는. 요게 나오니까 뭐가 되냐면요. 이제는 애기들 생일 선물로 프링글스 프린트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이름이 뭐다? 애기 이름이? 신현이 지난번에도 내가 물어봤다. 거기다가 오늘 생일이다. 아, 신현이 11번째 생일을 아빠가 진심으로 축하해 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몇 박스 사야 돼? 원래 한 통도 살똥말똥인데 애기들 친구들한테 선물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몇 박스씩 주문해서 사기 시작.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게 바로 프링글스 프린트라는 사례. 근데 여기는 어디서 나왔다?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전 세계에 물었기 때문에 찾아냈다는 거죠. 그죠? 요 부서가 2년 연속으로 2자리 성장을 기록합니다. 프링글스 프린트. 지시하는가 질문하는가. 요런 세 번째 허들을 넘었으면 도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의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누구죠?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었지만 미래의 리더는 분명히 질문하는 사람들이 될 거다. 질문하는 사람이 될 거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리더는 제대로 지시를 내릴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 얼마나 지금 복잡한데 내가 완벽한 정보를 가지겠어요. 우리 부서 내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지식형 리더에서 질문형 리더로 적절하게 질문을 하고 적절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피터 드러커도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도전자가 된 겁니다. 도전자가 되셨나요? 나는 회사에서 지시를 하는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부서를 회의를 하면은 나는 지시를 합니까? 질문을 합니까? 질문을 해서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냅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냅니까? 지시를 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듭니까?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모든 정보를 장악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찾아서 하게, 생각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허들입니다. 토론 주체자가 된다. 토론 주체자가 된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임이죠. 의사결정을 제대로 적절하게 위임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부시하고 오바마의 사례를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시는 스스로를 결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딱 결정하는 사람이야. 멋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 나는 느낌으로 결정을 내린다. 본능으로 결정을 내린다. 책을 보며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결정의 결과로 전쟁이 무지하게 많이 났다. 라고 기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반면에 오바마는 링컨의 결정 방식을 따르겠다고 공표합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정적이었죠. 국방장관으로 소개하면서 내가 이 팀을 만든 이유는 강한 사람들과 강한 의견들의 힘이 있음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역사책을 읽으면서 백악관이 독단적인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어떤 토론이나 다른 시각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죠? 그래서 나는 백악관 안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정책을 수립을 하고 비전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비전이 실행하는 팀이 되도록 바라겠다. 무슨 소리예요?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겠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모든 토론을 다 한 다음에 토론이 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시간 더 걸립니다.
그 성격 급한 사람 이거 못해요. 근데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도 이렇게 회의하는 데는 30분, 1시간만 더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의사결정되지 않고 지시해서 가면은 실행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조직 내에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토론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자는 오바마의 이러한 방식이 외교 정책에서 실현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헬렌 쿠퍼라는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몇 주간의 토론은 오바마의 결정 방식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에는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든 의견을 반영하는 타협안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략을 확대하는 안을 두고서 백악관에서 벌어진 토론을 보고서 이 헬렌 쿠퍼라는 기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론을 해서 모두가 합의를 하고 나면 실행력이 어떨까요? 다 동의한 거잖아.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토론에 참가하지 않고 앞서서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지시만 받았다. 가면서 이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실행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 주체자가 되는 것이 네 번째의 허들이 되는 거죠. 의사결정을 적절히 위임하는 토론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안정적인 의사결정과 탁월한 아이디어 발굴 기회를 발견한다. 아이디어도 여기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라이어는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린다. 중요해. 집단지성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내 혼자의 의사결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내 머리를 넘어설 수가 없죠. 근데 둘이 합치면 훨씬 더 좋은 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나는 100이고 우리 부하 직원은 80이야. 그러니까 100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100이고 이 부하 직원은 80이고 그 다음 직원은 60이라면 세 명이 합치면 어떻게? 적어도 그 240은 안 될지라도 200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100이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100을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토론의 힘은 여기에서 나온다. 린던 존스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허버트 험프리는 자유는 토론 반대 논쟁에 의해서 단련된다. 정말 중요해요. 한 이론이 제대로 나오려고 그래도요. 토론하고 반대하고 논쟁하는 사람이 옆에서 붙어서 계속적으로 이론을 가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죠? 회사의 정책도 영업 방안도 옆에서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럼 그거를 안에서 설득을 하고 넘어서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성공할 것 같아요? 회의 시간에 이게 누른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게 밖에 사람들도 눌려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떻게? 토론과 반대하고 논쟁을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상관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안에서 반대하고 안의 내용들을 잘 아는 직원들이 반대하는데 밖에서 설득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을 먼저 설득해내라 라고 합니다. 대신에 반면에 전략같이 이제 안에 모든 내용을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을 때는 물론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이다 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결정이 단련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허들.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투자자는 능력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 멋진 표현 아닙니까? 자기가 그런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소유하지 않는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즉 우리 직원들의 능력 개발과 성공에 투자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능력 개발과 성공에 투자하느냐? 내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 내가 일일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과물을 산출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임무를 맡기고 내가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직접 뛰어든다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투자자라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주는 사람의 사례들입니다. 어느 회사 부사장의 사례는 사무실 문에 일하는데 필요하다면 나를 무시하시오라고. 엄청난 자신감이죠. 이 정도가 돼야지 자리를 지킵니다. 역으로. 그죠? 자기를 이렇게 또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이 부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네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네. 내가 배운 시대하고 자네가 배운 시대는 다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자네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네. 그래서 자네가 일하는 방식을 보고 혼란스러울 때가 가끔 있지만 나는 극복할 걸세.
나는 오히려 자네가 자신의 판단을 믿고 계속해서 일을 끝내기를 바라네. 와,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자신감 있는 CEO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잭 welch GE의 전 회장은 리더란 어떤 거냐? 리더가 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리더가 되기 전에 성공은 당신 한 사람에 국한된 개념이다. 맡은 영역에서 자신이 보여주는 실적과 문제 해결 능력, 이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기 전에는. 근데 리더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되는 것은 장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장이라는 건 뭐예요? 의사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장이 되면 그 사람의 성공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리더의 진정한 성공은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냐가 아니고 그가 이끄는 팀이 어떤 성과를 이루느냐에 달려있다. 이 대단한 표현을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리더를 우리는 투자자라고 부른다. 각각의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투자해주는 모습을 투자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시 보면요, 우리 직원들이나 나나 인생을 살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저 친구들의 인생을 성공시키면서 내가 성공할 것인가? 저 친구들의 인생의 희생을 가지고서 내가 성공할 것인가? 쉬운 거는 후자입니다. 막 쥐어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괴롭혀가지고 성과를 내게 하면, 그죠?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멀티플라이어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자,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인생에서. 그죠? 저 친구들의 인생을 성공시키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더 어렵죠. 하지만 그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투자자, 진정한 멀티플라이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번째 허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00명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명령이 뭐냐라 그럴 때 천명지휘성이라고 그랬죠. 1000명은 성이다. 성은 마음 심자의 날생자 씁니다. 살려는 마음이다. 살려는 마음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주면서 나도 같이 사는 거. 그게 바로 1000명이다. 그게 바로 덕이죠, 덕. 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덕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뭐다? 투자자다. 라고 이 층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인생이 성공을 이어주도록 투자해야 된다. 인포시스 테크놀로지, 인도 회사입니다. 니라나 무르타라는 나라야나 무르티입니다. 영어로는 좀 쉽네요. 나라야나 무르티라는 분하고 6명의 친구들이 종잣돈 $250를 가지고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회사가 인포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정말 유명하죠.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최초 인도 회사가 됩니다. 사람이 꿈을 꾸면 이렇게 실현이 되나 봐요. 나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 이러니까 인도에서 최초로 나스닥에 올라갔다는 건 그전에 없다는 소리죠. 그죠? 최초로 성공한 기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2006년 8월 21일 무르티는 60번째 생일에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왜냐하면 CEO로서의 명성보다는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원했다. 이 투자한다는 게 돈을 투자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푹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무르티는 태국 정부, 유엔과 같은 기구, 그리고 코넬 와튼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교육기관, 이런 전 세계 정부와 연구소를 투자 대상으로 해서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이 거대한 교육의 주도권을 잡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멀티플라이어가 투자자가 제대로 되려면 모든 사람들의 역량을 높여 독립적으로 만든 후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렇게 키워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연쇄 멀티플라이어가 돼야 된다는 게 바로 마지막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는 뭐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인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밀어주고 투자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결론. 피터 드러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기면 99년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에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늘 부르던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21세기는 20세기하고 다르다는 거야. 20세기의 경영이 기한 공헌 중 가장 중요하고 진정으로 독특한 것은 제조업에서 육체 노동자의 생산성이 50배 증가했다 그럽니다. 50배. 내가 하나 만들던 거를 50인분을 혼자서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21세기에서는 뭐 해야 될까? 지식노동과 지식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거다. 그래서 20세기 회사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생산시설이었다면 21세기 조직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기업이든 아니든 지식노동자와 생산성이 될 거다. 지식노동자는 이제 그 라인 빼고는 다 지식노동자죠. 근데 지금은 라인도 지식노동자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생산 라인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건 결국 뭐예요? 지식노동이거든. 이런 의미에서 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 생산성은 뭐예요? 멀티플라이어가 높인다. 기존의 사람들의 재능들을 키워줄 수 있는 이 5가지 허들을 넘어선 멀티플라이어가 결국은 지식 시대를 이끌어 갈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책에서 찾아낸 재미있는 말 한마디들 보죠. 영국 수상인 윌리엄 글래드스톤을 만나면 누구든지 수상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수상의 경쟁자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를 만나고 나면 누구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방을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훨씬 더 성공을 하게 되죠. 자, 프랄라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죠.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다른 사람의 재능을 얼마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재능을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생각해 봤습니까? 밑에 있는 우리 직원들 한 명이 그 한 명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가만히 눈을 감고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뭉쳐서 그냥 사는 거야. 일하기 바빠서.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뭘 하고 있으면 조용히 눈을 감고 그 한 명의 직원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소중한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직원의 장점이 보일 겁니다. 근데 물론 눈을 감고 떠올렸더니 이 나쁜 놈 어제 또 사고 쳤지 이런 직원은 여기서 제외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재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노벨상을 탄 사람과 아닌 사람, 노벨상을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IQ나 직업윤리가 아니더라. 뭐다? 더 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더 큰 질문을 던진 사람인가 아닌가이다.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전 다음 문장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생텍쥐베리 아시죠? 생텍쥐베리가 쓴 게 어린 왕자.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구해오라고 하거나 일을 나눠주거나 하지 마라. 대신에 그들에게 광활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가르쳐라. 야, 저 바다 멋지지 않니? 라고 하는 순간 조직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야, 너는 목재 가져오고 너는 목 가져오고 너는 설계도 가져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바다에 대한 동경, 저 광활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각자의 역할들이 맡아지기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목재 가져오고 목 가져오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실패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생텍쥐베리입니다.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생텍쥐베리는 이제 그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다가 혼자서 사라졌어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아주 멋진 삶을 산 분이죠. 그래서 멋진 그 삶을 산 사람들의 예를 보면 멋진 사례와 재미있는 통계에서 스필버그 이야기를 합니다. 스필버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받았는데 스필버그잖아요. 근데 스필버그라고 불렀다 그래요. 스필벌레.
스필벌레로 굉장히 놀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음료수대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하고 체육 시간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스필버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 과거의 아픔 경험, 자기가 당했던 경험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 경험을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바꿔냈기 때문에 스필버그가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받은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를 복수하는 게 아니고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능은 확장됩니다. 지능은 점점 좋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중산층 가정으로 입양되자 IQ가 12에서 18점 정도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학생들의 IQ 수준이 여름방학 동안 떨어진다. 공부를 안 하니까. 사회적인 평균적인 IQ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꾸준히 높아졌다. 그래서 1917년에 사람들의 평균 IQ는 오늘날의 IQ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73 정도밖에 안 된다. 오늘날의 IQ를 우리는 100으로 잡거든요. 100이 평균입니다. 딱 100을 잡고서 아래 위로 분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17년에 살았던 사람의 IQ는 73이다. 그러니까 점점 머리들이 좋아지죠. 우리 밑에 애기들이 머리가 점점 좋아져요. 점점 배우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해줘야 돼. 우리 밑에 직원들도 나보다 그래서 IQ가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점점 지식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내 IQ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어떻게? 점점 머리를 쓰면 쓸수록 IQ는 올라간다. 머리를 안 쓰면 안 쓸수록 머리가 나빠진다. 그럼 지식 사회에서 IQ가 반드시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반드시 높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식 사회면 지식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인 IQ도 높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런 계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점점 후배들한테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직에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멀티플라이어의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조직에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합니다. 나는 멀티플라이어인가 디미니셔인가? 한번 설문해 볼까요? 나는 멀티플라이어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제대로 하고 있다. 나는 디미니셔다. 네, 저는 확실히 손들고 있습니다. 나는 디미니셔다. 멀티플라이어로 가야 돼요. 나는 조직에 질문하는 도전자인가? 늘 지시만 하는 디미니셔인가? 조직에 질문을 늘 던지고 있습니까? 자네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오늘 영업을 잘하면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뭐야? 라고 아침에 질문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 여기다 대놓고 야 오늘 할당량 얼마니까 열심히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지시하는 리더 시대는 간다 라고 봅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 나는 멀티플라이의 5가지 허들 중에 몇 개를 넘을 수 있느냐? 몇 개 넘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멀티플라이어의 그 모습들 중에 허들들 5가지 볼까요? 허들 5가지는 우리는 제대로 된 첫 번째, 재능자석인가? 인재를 끌어들이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방자. 두 번째 허들, 최고의 생각을 요구하는 열성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는가? 세 번째, 도전의 영역을 넓히면서 잘 질문해서 이끌어내느냐? 네 번째, 토론 주체자로서 우리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토론을 잘 유도하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실행력을 높이는 토론 주체자가 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5번째,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투자자가 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부하 직원의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투자해주고 있느냐? 라는 5가지 허들이 바로 우리를 멀티플라이어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5가지 질문이자 허들입니다. 모두가 멀티플라이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필요한 정보는 사람들한테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 검색이 아니고 사색을 할 수 있는 거. 사색이 어떤 의미냐면 참 옛날하고 달라진 게 이거예요. 제가 집에서도 가만히 멍하게 앉아 있을 때 있거든. 멍하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어. 뭐 해요? 그러니까 옛날엔 답을 이렇게 하면 논다고 생각해. 뭐 해요? 생각. 이러면 아 노는구나. 놀고 있네 라고 하는데 뭐 해요? 그럼 생각. 이러면 아 일하는구나. 차이점 아시겠어요? 뭐 해요? 그럼 생각. 그럼 그 일하는 거야. 아직도 우린 인정을 못하죠. 뭐 해요? 생각. 생각은 일하는 겁니다. 그게 지식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게 지식 노동자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지식 노동자의 의미는 뭐예요? 성과야, 성과.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성과를 못 내면 일을 안 한 거야. 옛날에는 라인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컨베이어 벨트가 도니까 이거 일하는 표시가 나잖아요. 지식 노동자는 앉아있다고 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뭘 해야 된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본인 측면에서는 내가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사색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결론적으로 성과를 내야 돼. 성과. 그래서 우리 저 쉽게 그냥 요즘 지식사회가 되면 말이야 평가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지만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더 죽어나는 겁니다. 그럼 전혀 생각할 줄 모르고 사색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노동력, 근력만 있으면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었다고. 지금 그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반대로 리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데려다가 9시부터 6시까지 책상 앞에만 앉혀놓으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지금 그게 아니잖아. 시간 때우고 돈 받아가면 우리가 월급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과를 제대로 내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여기 나오는 멀티플라이어라는 겁니다. 야, 그냥 열심히 해. 내지는 막 지시해서는 되는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하나하나를 짚어보자는 거죠. 내가 리더로서 성과를 내려면 재능자석이 돼서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해방자가 돼야 되고 질문할 줄 아는 도전자가 돼야 되고 토론을 통해서. 왜냐하면 설득되지 않으면 책상 앞에 앉아서 딴짓한다니까. 생각을 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부장 욕하는 생각만 해요. 그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 그래서 토론 주체자가 되면서 토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정말 네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네 인생에서 성과로서 어떻게 반영이 될 거다. 이걸 인생을 투자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멀티플라이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21세가 나를 간절히 원하던 인재냐. 그냥 나는 책상 앞에 라인 앞에 앉아있으면 성과를 내는 근육을 가진 인간이냐. 아니면 정말 21세가 원하듯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색을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냐. 그죠? 그 다음에 나는 혼자서 내 일만 하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도 인생이고 나도 인생이고 내 부하 직원이 성공을 해야 나도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냐. 그래서 디미니션은 뭐예요? 없애는 거. 그죠? 능력 싹 없애서 야 일사불란하게 라인 잘 돌리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정말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능력을 최대한 곱하기 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또 하나의 동향 중에 하나는 요 책 바로 다음이 언리더십이라는 책인데요. 언리더십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목표 없애라. 연초에 잡는 목표 무슨 의미 있냐?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라인을 얼마만 돌리면 얼마의 생산량이 나온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올해 생산 목표는 100톤이다. 영업 목표도 100톤이다. 예를 들어 잡았다. 옛날엔 그 라인만 열심히 시간 계산해서 돌리면 됐다는 거야. 지금은 어때요? 해보니까 중간에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고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 100톤이 목표입니다. 100톤이 영업 목표입니다. 라고 하고 나니까 100톤 하고 나면 논다는 거야. 100톤 안 되면 핑계대고
100톤 넘어가면 쓱 조정하면서 102톤, 103톤만 한다라는 거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왜냐면 환경 변수도 많고, 그 다음에 나의 기술 변수, 혁신 변수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위에서 그거를 조정해서 목표를 잡아주는 것만큼 바보가 없다라고 해요. 옛날에 경영이 100년이 됐는데요. 100년 전 20세기의 경영하고 21세기 경영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20세기의 경영은 서구의 경영이 맞았어요. 아주 정확하고 통계내고 딱딱 이렇게 합산이 되는 게 맞았다면, 이제는 두리뭉실하지만 곱하기로 어디선가 변할 수 있는 게 경영이 맞다라고 이제 변화가 되죠. 멀티플라이가 곱하기잖아요. 더하기가 아니고. 그죠? 곱하기는 뭐가 특징이 있어요? 곱하기를 왜 멀티플라이어라고 했을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왜 곱하기 멀티플라이어라고 했을까? 곱하기의 특징이 뭡니까? 옛날 더하기는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100을 일하고 80을 일하고 60을 일하면 다음 얼마? 100, 80, 60, 240. 240만큼의 더하기가 나왔어요. 그죠? 곱하기 사회에서는 리더가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해요. 200을 일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진짜 죽으라고 일해서 90을 일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명이 빵이야. 그럼 성과 얼마예요? 빵입니다, 빵. 그게 곱셈입니다. 왜 멀티플라이어라고 했을까? 왜 덧셈이 아닐까? 고민을 해보면 빵이 나타나면 안 돼요, 빵이. 그죠? 그게 조직입니다. 지금부터의 조직은 곱셈의 조직으로 변화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멀티플라이어를 다시 한번 더 보는 겁니다. 결론을 내면요, 요 5가지, 재능자석, 해방자, 도전자, 토론주체, 투자자가 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20세기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21세기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